저희가 심리적인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좀 기술적으로 네. 두 선수가 이제 UFC에서 뭐 아데사냐는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상대적으로 페레이라는 전적 좀 적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전에 킥복싱 선수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. 우리 이정수 기자님이 글로리 킥복싱 해설을 또 했었고 네네. 좀 잘 알지 않을까 해서. 그렇죠. 두 선수 모두 다 친숙했고 뭐 아데사냐 같은 경우는 UFC 데뷔하기 전에도 제가 좀 유심히 봤었고 그 글로리 킥복싱이 뭐냐면 킥복싱 리그예요. 킥복싱 단체인데 지금 예전 2000년대 1990년대 후반 K1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글로리 킥복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고 레벨의 킥복싱 무대고 체급도 훨씬 많고 근데 페레이라를 본 기억이 정확히 나요. 제가 이제 첫 생중계를 두바이 대회 글로리 20 대회를 했었는데 거기 페레이라가 토너먼트에 나왔었거든요. 그때 일단 받은 인상은 거인이다. 그러니까 미들급에서도 거인이다.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머리통도 크고 저는 선수의 골격 볼 때 크게 세 가지 보거든요. 머리통 크기. 머리통은 근데 왜 보는 거야? 머리통 크기랑 인간 골격이랑 관계가 커. 하빕, 이슬람, 또 페레이라. 머리통 크기가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. 머리통이 두상이잖아. 머리통이 크면 큰 선수야 내가 보기에. 아니면 완력이 세거나 맷집이 좋아. 그리고 엉덩이 크기랑 어깨 프레임. 체지방은 없다 뿐이지 되게 큰 선수예요. 근데 어쨌건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선수가 무서운 거는 커리어에서 알을 한번 깨고 나왔어. 알을 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수가 원래 큰 신체를 잘 못 살리는 느낌의 선수였어요. 그 선수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알리스타 오브레임이야. 2000년대 때 알리스타 오브레임 프라이드 경기를 보면 키가 엄청 크고 리치가 크고 그 당시엔 라이트 헤비급 선수들이 훨씬 더 작았어요 지금보다. 근데 그 당시 알리스타 보면 거리를 자기가 거의 못 살리고 니킥 같은 거 올리는 거 빼고는 지가 막 들어가다가 실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 거리를 전혀 못 잡고 어떤 신체적 그걸 못 살리는 느낌이었는데 오브레임 지금 보면 진짜 격투 달인이잖아요. 근데 페레이라도 그 당시에 거인인데 브라질 친구라 그런지 뭔가 감이나 기술적인 느낌은 투박하다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선수가 어느 순간 알을 딱 깨고 나오더니 글로리에서 두체급 챔피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두체급 챔피언 두체급 챔피언 라이트 헤비급 위체급까지 했었어. 미들급. 그리고 그 느낌 있잖아요. 그 왼손 내리고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인앤아웃 하면서 페이크도 주고 페인트도 주고 하면서 탁 잡아먹는 그 게임. 그 게임이 글로리 초반에는 없었어. 되게 피지컬을 앞세워서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 게임을 시작한 이후에 챔피언 타이틀도 거머쥐고 지금 UFC 와서 이렇게 여유로운 무서운 스트라이킹 게임을 하게 된 거죠. 아니 글로리 킥복싱 하면 전 세계 정말 타격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모인 그쵸. 대회인데 그 대회에서 두체급 챔피언을 했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역대급 타격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이제 이 선수 우리가 이제 1부에서 심리전 얘기를 했고 1차전, 2차전, 3차전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 선수가 무서운 게 글로리에서 본인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선수들을 다 실신이나 판정으로 다 꺾었어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을 깬 거네. 알을 깬 거지. 왜냐면 이 선수는 약간 느낌이 약간 중진급 느낌? 탑 UFC로 치면 탑 15 랭킹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? 랭킹에서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이 느낌인데 어느 순간 자기 게임이랑 거리랑 리듬을 딱 찾더니 사이먼 마커스라든지 제이슨 윌니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. 이런 선수들을 그냥 보내는 거야. 이 선수가 언제나 펀칭 파워는 가지고 있었어요. 왼손 오른손 둘 다. 근데 이제 위대한 격투 분석가인 테디 아틀라스가 얘기한 거가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. 네가 펀칭 파워 갖고 있는 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전달할지 딜리버리 시스템이 중요하다. 근데 예전에는 페레이라가 그런 게 좀 약한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펀칭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얘를 어떻게 전달할지 꽂을지까지 알게 되니까 이건 약간 솔직히 언터처블 느낌. 아니 내가 페레이라 킥복싱 시합을 그러니까 그 아데사냐랑 한 거 두 게임만 봤거든요. 두 게임만 봤는데 이 두 게임만 봤을 때는 일단은 아데사냐보다 조금 더 길고 큰 느낌이 있긴 있어. 근데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. 그러니까 아데사냐도 미들급에서 좀 큰 편이기도 하고. 근데 제가 어떤 느낀 타격에서의 큰 차이점이
페레이라는 길고 큰데 스텝이 있더라고. 스텝이 있어요. 스텝이 있고 좀 빨라. 빠른 애가 또 들어갈 땐 굉장히 갑자기 네. 굉장히 또 돌격할 때는 과감하게 돌격하는 모습. 그리고 스텝이 있으니까 뭐 인앤아웃도 그렇고 좌우 빠지는 것도 좋고. 그래서 타격에서는 확실히 페레이라가 좀 앞선다. 근데 플러스 뭐가 있냐면 빠따가 세. 빠따라고 왼손 훅이 뭐 아데사냐도 그렇고 왼손 훅에 확실히 무게가 많이 실리고 파괴력이 있어. 그러니까 왼손이 완전 머니메이커인데 왼손 훅이 그 셋업도 너무 많고 본인이 그 왼손 훅은 진짜 그냥 제일 잘 알아. 본인 왼손 훅을 너무 잘 알아서 얘가 지가 파워가 있는 건 아니까 어떻게 전달할지가 진짜 십수가지. 너무 잘해. 그 게임이 너무 좋아. 그래서 형이 말해준 것처럼 리듬 자체가 막 예를 들어 뭐 같은 뉴욕대회 출전하는 프랭키 헤드가 뭐 이런 선수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비슷한 페이스로 3라운드, 5라운드를 하는 건데 얘는 약간 요엘 로메로처럼 하다가 그냥 빡 들어가면 실신 당하는 거야 상대가.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상대방 입장에서. 그러니까 쿠바 브라질 리듬인가? 그러니까 리듬이 좀 있어. 진짜 리듬이 있어요. 근데 그 리듬이 없었는데 생겨서 너무 무서워졌어. 참고로 이스라엘이랑 맞붙었던 2차전이 1년 간격인데 그때쯤부터 알을 막 깨고 나오기 시작했어. 지금 진짜 약간 완성형 느낌. 근데 아데사냐는 국적이 국적이 정확하게 어디예요? 국적은 내가 보기에 공식적 국적은 뉴질랜드로 알고 있는데. 뉴질랜드. 근데 이 선수가 원래는 나이지리아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나이지리아 국기를 들고 나오는 걸 네. 자주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역시 나이지리아 이민자 출신인 카마루 우스만이랑 친한 이유도 나이지리안 이민자라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.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아데사냐가 브로큰 네이티브라고 써 있어요. 그러니까 깨진 네이티브.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이민으로 왔을 때 나는 나이지리안도 아니고 뉴질랜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. 키위도 아니고. 그래서 약간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해서 뭐 브로큰 네이티브란 얘기도 있고 밑에 보면 아마 그 지도가 있을 거야 아마. 자기가 나이지리아 지도가 적혀 있나 그래. 그래서 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죠. 오케이. 근데 또 아데사냐 같은 경우는 네. 주짓수는 아토스 주짓수 아카데미에서 그렇죠. 또 안드레 갈버한테 이제 한 2년 전에 제가 퍼플 벨트 승급한 것도 봤는데 이 아데사냐 팀이 정확하게 어느 팀인지. 아데사냐 팀이 시티 킥복싱이라는 그 뉴질랜드에 있는 체육관인데 거기서 아데사냐도 훈련하고 댄 후커도 훈련하고 이번에 나오는 브래드 리들, 카를로스 울버그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볼카노프스키도 약간 어느 정도는 훈련 코치들 뭐 이런 거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. 시티 킥복싱이 뉴질랜드에 있는 팀. 이번에 4명이나 나와요. 시티 킥복싱 팀에서. 같은 대회에 나오는 게 이게 꼭 좋은 건가? 그러니까 으쌰으쌰 될 것 같아. 트레이닝 캠프에서. 집중력은 좋아. 왜냐면 다 같이 준비하니까. 그러니까 훈련 집중력이 좋지.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당일 심리전, 당일 심리, 당일 멘탈. 아데사냐가 메인 이벤트라 맨 마지막 경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브라더후드가 되게 세요. 끈끈해.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3명 다 이기면 분위기 좋지. 3명 다 졌어. 실신했어. 이러면 멘탈 잡기가 쉽나? 형은 그런 거 있잖아, 경험이. 이게 대기실 쓰잖아. 그러니까요. 로드 FC나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홈코너, 청코너 나눠서 다 같이 쓰거든. 근데 뭐 청코너 선수 1경기가 졌어. 그러면 약간 대기실 분위기가 좀 쌓여. 그러니까 같은 팀 아니라도 쌓이잖아. 아니어도 몰입되고 막 걱정되고. 근데 같은 팀이 지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. 근데 어떤 선수들은 나는 꼭 이겨야 돼. 뭔가 그걸 동기부여로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고.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 특성마다 좀 너무 케바케다. 완전 케바케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변수가 이렇게 많아. 이거는 있어.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그 스포츠 경쟁 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적응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상황이 있거든.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아니면 나랑 친한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건 있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에밀리안코 표도르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알 친구, 고향 친구인데 진짜 좀 운동하는 친구가 아니야. 왜소한데
그냥 대기실에 항상 같이 있어. 그 친구랑. 그리고 이 훈련 파트너들이랑 같이 있고 좀 많이 몰려다니는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냥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는 이제 편한 사람들랑 같이 다니고 이런 게 그냥 긴장감도 조금 더 낮춰주고 대기실에 있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. 그리고 카드 게임도 하고 그 친구들이랑. 안에서. 그래서 약간 편안한 분위기,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아, 이번 경기는 확실히 1차원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분석할 수 있지만 확실히 이런 둘러싼 심리전이 주목이 되는 경기입니다.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더 얘기하고 싶은데 또 콘텐츠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. 네. 요걸로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고요.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항상 댓글로 우리 하드코어 격동 여러분들 용기 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꼭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. 정도로? 아니 별의 편으로 조금.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. 조금 더 깊이 그럼 별의 편으로 그냥 하나 하시죠. 짧게. 왜냐하면